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시 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피격 사건 이후 대중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보다는 정책 중심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압박이 민주당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에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를 비롯한 미 대선 전국과 관련해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공화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흘간의 전당대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글쎄요, 이게 피격 이후에도 바로 이제 진행된 전당대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현재까지 좀 분위기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마가의 파티가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고요. 아무래도 마가는 미국 보호 그리고 우선주의 그리고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비간섭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방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떤 기조하고는 살짝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누구를 이제 좀 비판을 하냐면 공화당 내에서도 이름만 공화당인 사람들, 리노라고 그러거든요. Republic in name only라고 해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리노라고 부르는데 이 전통적인 보수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예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부시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민 럼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참석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마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배경음악도 그래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쭉 나오면서 여기 내용은 결국에는 미국이 해외에서 많은 국가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다 돌봐주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뭔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BGM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가장 이런 분위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를 좀 우려를 해야 되냐면 마가 삼박자. 그러니까 악기들이 세 개가 이제 화음을 이루면서 계속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상원도 공화당이 차지하고 하원도 공화당이 차지하는 경우에 이 삼박자가 갖춰지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싶었던 법안들을 쭉쭉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준다라는 점에서 만약 그 삼박자가 갖춰졌을 경우에 미국의 대외 정책, 국내 정책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이제 마지막 날이고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연설을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이제 뭐랄까요? 연설을 또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연설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잠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이제 보통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첫날에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뭐 무대 동선을 체크하는 모습도 드러났고요. 계속해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후보 지명자는 처음에도 등장은 합니다. 예, 등장은 하고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깜짝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내거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백악관을 책임지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찍었던 영상을 첫날에 한 2번 정도 송출을 했어요. 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수락연설은 마지막 날 가장 프라임 타임에 이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아까 첫날부터 막 여러 개를 점검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파티 호스트로서 뭔가 이제 쭉쭉 진행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분위기가 다소는 조금 완화된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보여준 것도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화당에서 이제 편집본을 내보낼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흐뭇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다정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편집을 많이 해서 보낸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설을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 이제
예측을 해보자고 하면은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지도자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분열되어 있는 국가를 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이제 막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데도 통합 메시지가 훨씬 더 어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합 메시지를 호소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국민 통합, 내부적인 통합을 이루려면은 외부 위협이 조금 부각이 되어야지 훨씬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럼 동시에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느냐면 첫 번째는 특히 멕시코 국경 같은 데서 오는 외부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문제가 일단은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경을 보호해야 되고 불법 이민을 추방을 하게 되면 그 반대로 모든 혜택들이 미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라는 예. 그런 논리가 한 가지 전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외부적인 위협으로는 중국이 가장 크게 뽑히는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관세 인상이라든지 불공정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뭔가 대응을 해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들을 다 리쇼어링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국내 일자리 창출이 되고 국민들한테 좋다라는 논리로 다시 기결이 돼요. 예, 저희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가족들의 옆에 앉아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16년이나 지금 20년 대선보다 좀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평가가 왔는데 실제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여론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트럼프 캠프 측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어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투표율보다는 결국엔 더 중요한 게 경합주. 특히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한 경합주에서 어떠한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위스콘 시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트럼프 캠프 측이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바이든 캠프 측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악재가 여러 번 겹쳤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피격 사건 이후로 아무래도 공화당이 더 단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지조차도 과거에는 악인으로 묘사가 되다가 이제는 악인과 대항하는 악인에 대항하는 일종의 영웅적인 그 서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트럼프 캠프 측에 유리한 흐름들이 계속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지지 연설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가족들이 총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첫날에는 이제 첫날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제 가족들, 장남도 그렇고요, 며느리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까지 나와서 지지 연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가족 중심으로 지금 무언가 이 정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찬조 연설을 부탁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후보가 딱 나왔을 때 후보의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는 게 또 전당대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동원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 트럼프라든가 손녀를 이제 출연시켜서 우리 할아버지는 내 골프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상스럽게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반대로 또 직접 나서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일부를 좀 앞에 내세워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제 총대를 맨 게 제가 보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인 것 같아요.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도 언급을 했긴 했지만 그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썼었던 사회 재건 프로그램 이것이 파산했고 아무것도 건설이 안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전면에 앞에 나섰는데 앞으로 이 트럼프 주니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부터 이제 대선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맡았는데 2020년까지는 적어도 선거 유세 기간만 이제 일을 하고 이후로는 이방카가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동산 시장 등 여러 가지 네네.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사업들을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역할이 바뀐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개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킹메이커다라고까지 예.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벤스 부통령이 연설이 있기 바로 직전에 연설을 했어요. 그 예.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후견자가 앞에 딱 나와서 연설 한 번 하고 장 하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스와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고 이제 자기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까지 지금 소개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공화당 내에 좀 기존 세력들을 많이 물갈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X세대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신세대를 중심으로 차기 당직자들을 앞으로 구성할 때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에서 물러나기 전에 또 뭐를 했느냐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원래는 경력직 고위 관리가 가지고 맡아왔던 고위 직책에 대통령의 측근들을 다 앉힐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을 한번 시도를 하고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철회했거든요. 근데 예. 다시 이건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복원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주위의 측근들, 특히 세대 교체를 좀 생각하는 젊은 그런 마가 중심의 그런 사람들을 조금 요직에 앉히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난 대선 때는 말씀하신 이 딸 이방카가 이제 활약을 많이 했고 이번에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주로 전면에 나서는 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1기 때의 특징과 2기 때의 특징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1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노, 전통적인 공화당 중심의 어떠한 체계가 꾸려질 수밖에 없었겠죠. 1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2기 같은 경우에는 마가 중심의 새로운 인물들, 굉장히 충성파들, 이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새로운 진영을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측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제 벤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후보 연설을 했습니다. 후보 연설에서 동맹국의 무임승차는 없다.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를 했는데 트럼프 2.0의 예고편을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벤스 부통령이 왜 선택이 됐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기도가 사실은 마르코 루비오 의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조사되었었던 그 결과에 의하자면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한 60%가 벤스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2023년에야 상원에 입성을 했고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잘 이제 두드러지지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왜 채택이 됐느냐? 아무래도 선거 전략이죠. 일단 첫 번째는 오하이오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러스트벨트에 있는 다른 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또한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화당이 트럼프 때문에 후퇴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아니다. 새로운 인물이 부통령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이제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하기 때문에 미래로 나간다라는 논리를 또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출신 자체도 노동자 계층을 대별하는 인물이다라는 걸로 어필을 상당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백인이잖아요. 그쵸. 예. 백인의 중산층이면서 중산층이 아니면 그보다 좀 낮은 계층에 있으면서 중도층에 머물리는 사람들의 표를 일단은 끌어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인 낙태 금지라던가 아니면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이라던가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라던가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점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마가의 어떠한 원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보호무역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무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급망이 미국이 희생당하고 있다면 이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조업을 다시 끌어들여서 리쇼어링을 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을 좀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동맹국과 관련해서는
일단 해외에서 어떠한 해외 작전을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이라크 전 때 해병대로 이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이라크가 재건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봤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이 돈을 써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분쟁에 최소한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어는 미국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호주의, 비간섭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가의 아주 핵심 그 논리들 자체를 아마 벤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메시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여기서 화면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보여드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는요.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선 지지 연설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지자들의 연설이 쭉 이어진 뒤에 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지금 이 지지 연설을 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모습도 간간히 이제 화면으로 잡히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귀에는 이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붕대를 감은 채 이제 오늘의 이제 수락 연설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고 4년 전에는 약 70분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보다 좀 길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동시 통역과 함께 현장을 연결해서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벤스 상원 의원은 여러 정책들에 관해서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보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수락 연설을 통해서 통합을 말할 것이다. 대국민의 어떤 단합을 요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벤스 이 부통령 이 지명자 후보는 굉장히 좀 강력한 또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상반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트럼프와 벤스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슈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금 연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호주의 이것도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국내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을 더 위하는 정책을 쓰면서 국민들을 통합시킨다라는 걸로 가게 되거든요. 결론은 네, 기승전 결론은 미국 우선주의예요, 결국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의 역할 분담 증대 이것도 비간섭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방위비 증가하고 그리고 방위비를 이제 동맹에게 떠넘기고 그 나머지 여유분들을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국내 경제를 되살리고 사회 보장하는데 더 많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기승전 결국에는 통합이네요. 네. 국민들의 통합인 거예요. 그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아주 다른데도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연설문에서 조금 더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는 약간 폭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평온함 그리고 단합 이 서사를 조금 만들어서 아무래도 메시지를 조금은 덜 온건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실시간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은 차남 에릭의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좀 유명 인사들도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극우 농객인 뭐 터커 칼슨이라던가 뭐 격투기 단체 뭐 최고 경영자인 뭐 데이나 화이트 또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나올 때도 상당히 열렬한 후보자들의 이제 지원자들 지지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그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의 연설들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겁니까?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에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죠. 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LA 쪽에서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전당대회는 일종의 파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아주 축제의 장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셀럽들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공화당의 핵심 메시지들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아주 특정인 트럼프와 같은 특정인들만 이것을 뭐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훨씬 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아주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전당대회 참여하는 모든 당원들의 또 사기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당대회가 참 공교롭게도 피습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나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내 실제로 이 어떤 공화당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분위기는 어떻다고 좀 읽을 수 있습니까? 공화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글쎄요, 일단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미국은 민주공화가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습 사태 이후로 공화당이 조금 더 단결하기는 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한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한 70% 이상이 공화당 측에서는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더 단결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논리가 강조가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습 사건이 의외로 공화당한테는 굉장히 행운으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와 겹쳤기 때문에 더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토론 이후로도 나토에서의 뭐 말실수도 있었고 예. 그리고 피격 시도 이후에 또 코로나 확진도 또 겹치는데 예. 이제 더 겹쳐가지고 특히 확진 후에 이제 건강과 관련한 그런 관심을 훨씬 더 집중시키는 일종의 요소가 되었고요. 아마 자가격리 때문에 당분간은 선거 유세를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격 시도 이후에도 여러 가지 TV 방송이나 캠프가 잠시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악재가 겹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민주당원들이 상당히 더 많이 분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적어도 이 피격 시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조금은 그래도 뭉치는 분위기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제기되기는 했지만 예. 절차상으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를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이대로 이제 다시 또 단합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다시 또 형성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피격 시도 때문에 다시 이런 분위기가 다시 이제 소강 상태가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7월 17일 날도 보면 여론조사가 민주당원 65%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선거에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무당층을 조사를 했을 때는 무당층의 77%가 반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럼 무당층이 어디로 나중에 움직일 것인가? 결국에는 뭐 움직이는 사람들은 공화당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왜 동료를 하냐면 더욱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 이제 의원들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선거구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제가 삼박자 얘기했잖아요. 마가 예. 삼박자. 민주당의 인기가 전반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BC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30년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역사상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초기에는 지도부에서 좀 다독거리는 동요를 하지 않도록 다독거리는 그런 노력을 좀 취했는데 지금은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비공개적인 사적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 가능성을 조금씩 흘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담 시프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경성 사퇴를 촉구
바토그랜드 이제 의원들 중에서는 20번째였습니다. 이게 네네. 왜 중요하냐면요. 아담 시프 의원과 굉장히 절친이 바로 낸시 펠로시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아담 시프 의원이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은 낸시 펠로시가 분명히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줬을 것이고 독재 행동이 불가능했을 텐데 아마 이 사퇴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고위급들이 아직까지는 뭐 계속 나서서 공개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어느 정도 압박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주변에서 후보 사퇴의 목소리라든가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번 주말쯤에 이제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영상 대의원 투표를 다음 주에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8월 첫째 주로 연기됐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근데 NDC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의원 공개 투표를 롤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롤콜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상으로 영상을 연결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원래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 정도까지 할 계획을 일단은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이 8월 전에는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NDC가 나와서 얘기했었던 배경은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8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하이오주가 8월 7일에 투표 후보 이름을 올리는 걸 마감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선 후보를 이전에 결정을 지어야지 투표용지 위에 올린단 말이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전당대회는 8월 19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롤콜을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었던 거고요. 그런데 오하이오주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뒤로 연기를 하는 걸 결정을 했어요. 주지사가 이것을 승인을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안 당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초 정도에 이것을 실시하는 거를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푸시가 있었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들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변경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또 화면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전까지는 이제 차남 에릭의 찬조 연설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찬조 연설을 화면에서 자리에서 보고 있다가 지금 조금씩 무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직 수락 연설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차남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찬조 연설을 하면서 싸우자를 여러 번 외치기도 했고요. 이 지지자들 역시 트럼프의 이름을 크게 연호하면서 트럼프의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기대하며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벤스 상원 의원의 모습도 그리고 그의 부인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족들의 모습까지 드러내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봐서는 이제 잠시 뒤에 수락 연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미국의 유명한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의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벤스 부통령 후보자의 모습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시 후면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귀에 계속해서 거즈를 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연설대 위로 올라서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째 날 빨간색, 둘째 날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맸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은 또 다시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 지난 1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어제까지 이 파이서브 포럼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수락 연설까지 이제 전당대회에 걸리는 나흘 내내 모습을 드러낸 건데 여전히 오른쪽 귀에 거즈를 붙인 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가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방카의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스
상원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잠시 뒤에 있을 수락 연설일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피격 사건 이후에 연설문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설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0년 연설은 7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민주당을 이제 공격하는 듯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이제 헐크 호건이죠. 미국의 유명한 프로레슬러와 그 오른쪽에 벤스 이제 부통령 후보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 여인 킴벌리 길포일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사흘째인 어제 오후에 예고 없이 이제 텅 빈 행사장 연단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10분가량 이제 주위를 둘러봤고 이곳저곳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묻고 또 지시를 했는데 전당대회 하이라이트인 자신의 이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앞두고 하나하나 직접 살피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졌는데요. 잠시 뒤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제가 이 수락 연설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제 바뀌었고 포함됐는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글쎄요, 이 내용을 바꿨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기대감을 좀 높이기 위함이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도층을 조금 더 이제는 더 끌어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양극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편의 표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중간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6월 말 토론 이후에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바이든에게 투표를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중도로 다시 이 회색지대에 돌아섰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벤스 부통령 후보자의 연설에서도 강조가 됐지만 러스트벨트 중도층을 타겟으로 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죠. 네. 벤스 후보가 강조를 했던 게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나 뭐 오하이오, 미시건 다 언급을 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은 이 비용들은 다 미국인에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미국이 그래서 세계 문제에 이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모든 돈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커뮤니티를 살리는데 특히 그 노동자 계급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이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쓰여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강조를 했었던 것이었죠. 예. 네, 지금 화면에 멜라니아 여사가 보이고 있거든요. 멜라니아 여사 이번 전당대회에선 별다른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이 멜라니아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영부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 하겠죠. 근데 멜라니아 여사의 역할을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여러 주위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특히 가족 중에서 이 멜라니아 여사의 여러 가지 임무들을 조금 나눠 가지는 그런 방식들이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수락 연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살아온 어떤 삶을 좀 이제 되돌아보는 듯한 이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격으로 부상을 당해서 귀에 거즈를 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요. 대중 연설을 하는 것도 또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적 통합을 또 호소하면서 대국민 또 중도층 공략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한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1946년 6월 14일생, 올해로 78세입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을 졸업한 후에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에서 이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딴 68층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락 연설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내용도 듣겠지만 이 이후의 일정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락 연설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후보로서 지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전부 다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공식적인 선거 캠프 이제 거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돌입을 하게 하는군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네. 벤스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유세장을 따라다니면서 연설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아마 예측기로 부통령 후보들끼리 토론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일단 수락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도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원하게 되면은 공화당에서도 이것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일단 정책이며 여러 가지 기조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토론회 준비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계속 나온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은 같이 그냥 이제 변경 없이 따라가는 겁니까? 근데 변경 없이 가야 됩니다. 아, 그게 규정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러닝메이트로 지금 한 이미 세트 묶여 있기 한 때문에요? 세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흐트러 버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아. 그리고 원래 민주당 규칙에 의하자면은 모든 선거 자금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해서만 사용이 돼요. 둘은 그렇게 같이 돼. 사용할 수가 있는. 둘이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게 된다면 해리슨 부통령이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절차적으로 바이든 캠프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경선을 통해서 이미 대의원들이 설정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바이든 캠프에서 인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전당대회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펀드, 그 자금도 이게 약간 복잡한 게 새 후보로 만약에 자금을 이체를 해준다. 그래서 후보가 바뀌어서 네. 새롭게 이체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안 돼요. 일단 기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부한 사람들 동의를 일단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이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할 때는 1억 달러까지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다시 모으는 거나 다름이 없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 동의하지 않게 되면요. 그래서 이 펀딩을 지금까지 모으면서 많이도 쓰긴 썼지만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며 앞으로 받았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시 환불을 해줄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아무래도 2인자로서 가장 유력한 다음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이긴 해요. 그런데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이제 봐야지 앞으로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 다시 이제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너무나 이제 인지도는 있기는 하지만 호감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해봤을 때 해리슨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워싱턴에서 사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어떤 별명까지 있느냐면 의미 없는 단어 샐러드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샐러드를 컵샐러드 같은 거 생각하면 단어만 여러 이렇게 가지가 다 있잖아요. 버무려져 있다 네, 이런 뭔가 의미일까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민주당 내 이제 바이든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의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을 좀 놀리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상하원이 다 흔들릴 거라고는 이제 우리가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하원이 움직였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하원이 먼저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상원은 임기가 6년인데다가 3분의 1 정도만 갈리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네. 상원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반역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짐이다라고 공화당에서는 일부러 조금 자극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 이제 영상도 모두 끝났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잠시 또 축하 공연이 좀 있는 것 같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바로 알려드리겠고요. 파이트를 열심히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제 오늘 들어갈 것인가. 일단은 통합, 그다음에 뭐 중도층을 공략할 것이다까지는 이제 저희가 대충 이제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이제 그런 정책들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들과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좀 이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동맹 정책과 관련해서 모든 동맹들을 적대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실용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동맹과는 협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공화당 정강에도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동맹 정책과 관련해서 동맹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건을 하겠다, 동맹을 재건하겠다. 이게 이제 못 박혀져 있고 대신에 동시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느냐면 동맹들이 책임 분담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방어 능력을 독자적으로 잘 키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이 이제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방어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히 재래식 기존 자산을 가지고 방어를 독자적으로 할 정도로 능력을 키워라라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뭐 협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SMA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만약에 올해 통과가 된다라고 해도 아마 다시 재협상을 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공화당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협정들은 일단 다 동결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이익에 맞지 않은 것은 재협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SMA가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다시 재협상하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안 좋은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늘 안 좋은 건가?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력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군비 증강이에요. 결국에는 군사 능력을 자체적으로 좀 강화시키고 현대화시킨다. 그 중에서 하나가 첨단 방위 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군수 산업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혼자서는 못할 경우에는 파트너와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강조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AI라든지 뭐 우주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렇게 신기술을 접목한 어떠한 군사 분야의 기술 개발을 할 경우에는 한국이 이런 쪽에 어떠한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예, 예. 동맹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관점에서는 대중국 견제는 훨씬 더 심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지역 안정이 중요해지게 된다면은 동맹과의 사이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따라가면서 또 호흡을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뭐 한국이 달라붙거나 일본이 달라붙는 건 전혀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동맹들을 좀 끌어들이는 것을 선호를 할 것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뭔가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파트너로서 관리를 하려고 시작을 하겠죠. 예, 실제 말씀해주신 뭐 대중 관계를 비롯해서 지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리처드 전 미 대사가 북한 김정은을 만났듯이 누구와도 정상회교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북미 회담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북미 회담을 재추진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일단 미리 계산을 하고서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북한에게 이전에 줄 수 없었던 뭔가를 다시금 협상장에 가지고 오면서 타협이든 어떤 협상이든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번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번에 공개된 공화당 정강에 의하자면은 요주의 국가 5개가 지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네. 북한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이렇게 5개 국가가 진짜 위협이다. 그래서 이 위협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일단 적으로 적개념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과 좀 연계를 해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북한의 가치가 조금 올라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캠프 측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일종의 어떤 키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예, 그렇게 예. 되면은 그렇게 전략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뭔가 접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우크라이나 전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북 정책을 이제 변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북한과 어떠한 이제 대화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다 돈이 들거든요. 그러면 연락사무소를 뭐 설치를 한다던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돈을 타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의회로 먼저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대사급 이상의 어떠한 관객에서는 상원의 과반수 참석하고 거기서 3분의 2의 찬성을 또 받아야지 이게 저마다 돈을 이제 얻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반대를 한다면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행정부 그러네요. 자체가. 예. 그리고 어떤 조건을 항상 지금까지 달았느냐면 북한 핵 문제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엔 인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사이버 불법 활동 뭐 중요하죠. 그리고 뭐 비확산 뭐 여러 가지 수출 통제 이런 거 이제 불법적으로 어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저마다 한꺼번에 해결해라라고 분명히 의회가 요청을 할 텐데 이것들을 다 들고서 북한과 만나면 과연 북한이 반길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대화를 계속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제재를 그러면 조금 완화시켜준다라는 걸 가지고서 간다라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수출은행법이나 대외원조법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재가 이게 굉장히 중초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행정부에서 해제를 해주시는 제재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전반적인 제재 틀을 좀 변경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인센티브라고 해서 가지고 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의회 통과 가능성도 사실은 높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사일도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개발해왔었던 그 장거리 미사일을 뭐 감축시켜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요구사항에 들어갈 텐데 과연 그걸 들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리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거군요. 미국으로서도 그래요. 장기적으로 뭔가를 성과를 내겠다라고 작심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2기라고 칭하고 일기 때와 2기 때 북한과의 이제 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말씀하신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그 사이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트럼프 이 2기가 그렇다면은 가장 이 북한과의 관계 한반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가장 이제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2기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과 관련해서요? 예.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미국이 우려를 하는 것은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거겠죠.
고도화가 되면은 일단 이 속도를 늦추고자 할 것이고요. 동결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동결만 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동결보다 더 나아간 것을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북한이 어느 정도에서 핵을 좀 감축을 하고 위협을 좀 축소하는 위협 감축론 정도의 어떠한 군축에 조금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고려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좀 더 큰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NPT 체제에서 있다가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NPT 체제 상에서 보면은 뭔가 이건 다시 고쳐져야 될 문제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가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나머지 미국의 우방국들,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 NPT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를 하려고 했었던 중국마저도 사실은 갈등의 소지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차원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은 북한의 핵을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서 위협 관리만 하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북한 핵을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것이고 해소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은 어떨 것이며 일본의 입장 또는 대만의 입장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 나라는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제로 이제 동맹 또는 우방으로서 잘 동맹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북한의 핵으로 대항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일단 커지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네요. 자, 지금 저희가 화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그 영상 이후에도 축하 공연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멜라니아 여사도 옷을 입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러했는데, 지금은 이제 찬조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상됐던 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흘 동안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지금까지 뭐 더할 나위 없이 공화당은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희가 지금 저 내부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이전 영상이고요. 지금 실시간 영상은 저 축하 공연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 오늘 저 내부의 분위기를 4년 전, 또 8년 전과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평소와 크게 다를 거 없다라고 보시는지요?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감도가 훨씬 더 올라갔어요. 4년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지율이 훨씬 더 높고 호감도도 높고, 그래서 단결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격 이틀 뒤에 또 그 영웅적인 모습을 또 보여준 다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아주 성대하게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오른쪽 화면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봐서는 곧 등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죠. 지금 트럼프라고 쓰여져 있는 무대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